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해군이 실세 분조를 이끌면서 맹활약할 때 총참모 역할을 하면서 현장 학습을 시킨 사실상의 서성도 남맹의 제자입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할 위기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강해군 집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고문 역할을 한 정인홍도 남맹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맹학을 통한 강해군의 국가 경영으로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정인홍과 강해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인홍은 남맹에게 직접 책을 들고 가서 배웠고, 강해군은 남맹의 제자인 하락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습니다. 하락은 진주 수공면 출신으로 진사시에 장원하고 생운시에 2등을 한 수재였습니다. 생운시도 장원이었으나 이 시기 양시 장원은 교만이 진다 하여 국법에 의해 2등이 된 것으로 압니다. 하락은 강해군에게 최초의 스승으로 강해군이 인성이 형성될 중요한 시기에 가르쳤습니다. 강해군의 스승 하락이 정인홍보다 6살 많으니 학파의 조건으로 보면 강해군에게 정인홍은 사숙이 되는 셈입니다. 남맹의 제작 하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강해군이 8살 때 군사부 하락이 선조에게 올린 긴 상소문 중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실행이 없으니 어떻게 남에게 실행이 있도록 할 것이며, 내가 가진 실학이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남에게 실학을 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린 왕자를 잘 보양하지도 못하였고 억을 풀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임해군은 사책을 거의 마쳐갔는데도 아직 그 강령조차 알게 하지 못하였고, 강해군도 수학을 이미 마쳤지만 아직 기본을 배양하지 못하고 다만 말단적인 강설만 하였지 실득의 공부가 있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하면 목표나 기대치만큼 가르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해군을 낳은 공빈 김씨가 강해군 동생을 낳다가 일찍 잡고 하였고, 대거의 관심은 모두 신성군에게 있는 시기라 하락은 소신껏 강해군을 지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강해군의 서성 군사부 하락의 후손과 창업주들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명학파의 진면목에 세상에 빨리 드러나게 된 계기는 임진애란이라는 국가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강해군을 지도했던 하락은 임진애란을 만나 상주성으로 들어가다 성의 북문 근처에서 일본군 제1군 권이시 기나가 이끄는 병사에게 붙잡혀 아들과 함께 죽게 되고, 훗날 강해군이 왕위에 올라 이 일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하락의 손자인 진사 하선을 챙기기도 합니다. 하락의 연보와 상소문을 참고로 하면 하락이 강해군을 5살 때부터 가르쳐 3년 이상 가르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1990년대 초 진주 수공면 하시들이랑 살펴보면은 그때 하영진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하고 절친하게 지냈냐면 지수면의 허만정 씨가 LG에 창업할 때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영진 씨와 허만정 씨는 절친한 친구는 하영진 씨 1살 많습니다만은 진주 1.65가 생길 때 이 두 분이 가장 많은 기금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하영진 씨는 서울의 인천 김성수 씨하고도 아주 막역하게 지냈고, 김성수 씨가 중앙고부를 인수해가 교장을 할 때 효성그룹의 창업주인 조홍재 씨가 그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영진 씨의 여동생이 효성 창업주 조홍재 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하겸진 씨가 있었는데 해봉 하겸진 아주 한문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집의 사위가 누구냐면은 삼성 이병철 회장의 형님 되는 이병각 씨입니다. 이병각 씨와 조홍재 씨는 이 처가가 같은 동네고 해가지고 또 나이도 비슷하고 아주 막역하게 지냈습니다. 요 하영진 씨는 이병주 지리산에 나오는 신비적인 인물로 하영근으로 나옵니다. 주인공 이규와 박태영 씨가 아주 스승으로 모시고 그런 신비적인 인물로 이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인홍과 강해군이 영향을 받은 조선조 실학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웠던 국사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의 탄생은 외부 요인인 임진 정전난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명학을 접하고 실학의 발생 요인은 외부보다 내부 요인이 더 컸다고 보면 조선 후기 실학의 원조는 남명이라고 봅니다. 내부 요인이었던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첨예한 갈등이었던
4대 사에서 살인파가 비참하게 사연패를 당하여 지식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살인파하고 갈등을 빚었던 훈구파가 구성원이 어떻냐 하면 주로 조선개국공신, 세조 때 계유정난을 통해 당시로는 엄청난 부와 노비를 소유했던 훈구파들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기업에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행님이 재산을 뺀다든지 조카를 이혼을 시키고 심지어 죽이게 하면은 이런 기업에 누가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을 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유정난 때 거의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전리품을 나누고 하는데 이 조선 왕조실록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보면은 유성운의 아내와 딸은 한명회가 차지하고 박백년의 아내는 정인지가 차지하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보면은 최면의 아내와 조항교의 아내와 딸은 신숙조가 차지하고 그래서 영남 사림 선비들은 맛이 빨리 변하는 나무를 아직도 숙조 나물이라 하면은 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4대 사화 직후 선비들이 좌절과 패배주의의 탈출구는 공허한 관념론인 이기론이었습니다.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 성리학의 집대성은 수나라 당나라 때 불교가 너무 내세관과 관념에 빠져 있는 뱅패를 극복하기 이기론을 주장했고 그 후 주자학파의 후예들은 불교의 관념론과 유학의 심하게 대해 신유학이 실학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실학의 비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려하기도 합니다. 지봉 이수관이 실학의 비조다 하는 분은 서울대학 국사학과 교수였던 이병도, 이기백 이 두 분은 서울대학에서 가르쳤고 지봉 이수관의 아주 막역한 친구가 대북인 동서 흑윤이기도 합니다. 번개 유행운이다고 실학의 비조로 보는 최남성과 문일평입니다. 이 와세다 대학 사과 출신들이고 이 두 분은 절친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개 유행운의 아버지 유험이 강해군 북이운동 하다가 감옥에서 자결한 대북입니다. 성우 이익이 실학의 비조다 본보는 정인보 성경 연희전문학에서도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이 지봉 이수강 번개 유행어 성우 이익은 실학자이면 틀림없지만 비조로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실학의 준비기로는 율곡이기 중봉조건 서예 유성룡이라고 본 거는 진단학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율곡이익의 실학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신 분은 성균관대학의 이우성 교수입니다. 성우이익 이전은 제외한다고 본 분은 중앙대학에서 오래 가르친 김용덕 교수입니다. 저는 남명조식이라고 보는 거는 오늘 발표하는 조평래입니다. 제가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논 논문이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건인호 교수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병영 교수가 저 논문을 인용하기도 하고 인정했습니다. 박병영 교수는 남해강 연구원 연구원장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남명이 실학의 비조에서 배제된 원인은 대북 정권이 몰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남명 이후 주자학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바로 실학이고 불교 및 심학에 대한 실학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리학자들이 지난번 강의 때 강정환 교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이 안에서 밖으로 보고 안에서 옆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 주자학 밖에서 일을 보면 장점이나 단점이나 보이는데 자기들이 일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실학의 발생 요인은 임진난, 정윤난 이후라고 하기 때문에 남명은 임진난 전에 작포해서 이게 또 비조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았습니다. 천주학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남명은 천주학이 들어오기 전에 작포로 해서 이 비조에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실학파들은 주로 이제 가장 큰 정맥이었던 정인홍이 정치적인 몰락을 했고 남명의 다음 제자인 정구에서 허목에서 이 안정복, 황덕길, 허전 이거는 지난번에 성지욱께서 잘 설명을 하시던데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은 허전이 김해부사로 왔을 때 하만 여기서 그 당시 허전의 제자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냉청 금문동에 올라간 사람이 500명 정도 되고 허전에 하만에서 내려간 사람 한 80명 내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연세 많은 분은 만성 박치복이 허전의 수제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가 쪽에서 오신 분이 허군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하만에 또 조병규는 젊은 학자들은 조병규가 허전의 수제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조병규는 마지막 남명집 출판 때 도청관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정전제를 주장했고요.
지식인들이 독비처인 주자학, 중국 송나라 때 주자학은 불교에 대항하여 세상을 구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때 이미 유학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았고 남명이 활동한 시기는 유학이 정착되었으나 대부분 학자들이 이기론에 빠진 것은 이기론이 절망의 시대에 너무나 훌륭한 독비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남명이 태에게 한 편지에 보면 근래 학자들을 보니 배우는 자가 손으로 세수하는 절차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여 헛 이름을 훔치고 이것을 이용하여 남을 속일 계책을 하는데 해롬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칩니다라 하고 있는데 당시 주장하게 갱도된 학자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기로는 현실계획에 따르는 위험에 벗어날 수 있고 심오한 학자처럼 행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명은 이런 지식인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명학파였던 정인홍과 강혜군의 리더십과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명학의 특징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순서가 좀 앞에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더 뒤로 오다 보니까 좀 이 진행상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남명학의 특징은 보면 박학하면서 개방적이다. 당시 학자들이 양명학을 유학의 일환으로 취급했으나 남명은 양명학을 인정했고 그의 제자나 그와 가깝게 지낸 사람 중에는 양명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남명이 작고하자 강의록이었던 학기유편을 제자 정인홍이 편집 책임자가 되어 출판하게 됩니다. 1617년 만력정산 학기유편의 가장 뒷부분에 심학자였던 왕양명과 하음이 존경했던 진백사의 글을 넣어 편집하려 하자 남명 제자들이 충격의 파장을 우려하여 삭제하자고 했습니다만 정인홍 그대로 넣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림이 매우 시끄럽게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간행되는 학기유편에서는 진백사와 하음에 대한 부분 모두 삭제됩니다. 남명은 노장학과 불교까지 배척하지 않아 남명을 폐마하는 쪽에서는 남명의 학문은 순정하지 못하며 잡되다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불교 탄생할 때 힌두교가 온갖 미신이 극복하고 불교가 탄생되기도 하고 또 석가도 공자보다 조금 빠릅니다만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또 공자는 여자 제자들을 두지 못했는데 석가는 여자 제자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또 행위상학적인 에 대해서 공자도 부정했고 석가도 부정하는 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공자도 유학도 보면 그 당시에 미신이 굉장히 판치들 나라 문화를 공자는 또 나라 조상은 또 그렇습니다만 자기는 인문학 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명이 이런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불교라든지 노장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배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명의 민본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 4후 선비사에 유행한 진유학의 이기로는 양육강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사회는 어차피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비지배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남명은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학보다 공명유학을 더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맹자의 육성혁명 인정은 최고 통치자에게 위험한 사상이겠지만 백성이 우선인 민본 사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정맥이라 할 수 있는 양명학과 주자학의 차이를 글자 한자로 요약하면 친민과 신민 글자 한자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학식을 가진 자가 수평적 시각으로 백성을 내 형제처럼 친하고 사랑하는 것과 높은 고덕 수직적 시각에서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발상과 시작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대학에는 대학 지도는 제 맹맹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질선이라 했는데 신을 갖다가 정규가 줄을 달기를 신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언어가 변합니다만 이 신이 그동안 개념이 변한 것도 아닌데 또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도 백성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자, 맹자, 남명의 시각에서 선비와 관료는 사회 구성원에서 한 사람의 전문적인 직업인에 가깝다면 이기름의 주자학에서는 선비는 관료나 타고난 신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명은 행위상학보다 행위학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학의 정맥인 양명학과 경제를 매우 강조한 맹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을 강조한 공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경제를 강조하면서
맹자 이야기입니다. 생산, 분배, 복지, 토지재 등을 언급한 행위학적이며 현실적인 맹자를 남맹은 심리학자들보다 더 존경한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수많은 주자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중시한 궁리를 하고 어떤 성과물을 내었는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시기에 보면은 시대 의학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선박에 대한 이런 것을 연구하면은 이뭐 중인이나 이 상록을 취급하고 이래서 성과가 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교 혹은 공자, 심지어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유교 혹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조선의 주자 아류들로 인해 공자와 주자가 굉장히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어떤 책에 보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많이 팔리고 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공자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공자가 아니고 주자에 대한 주자 아류들에 대한 패단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이고 정말 엉뚱한 사람을 잡는 그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자 아류들이 주류를 이룰 때 서양에서는 만원경, 현미경 등이 나와 과학이 폭발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남맹의 토지제에 대한 관심, 남맹의 강의록인 학기 6편에서 토지제인 정정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난의 구조에서 경제의 중요성과 세금의 공정성 및 저세금에 대한 강의 자료였으며 이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하나같이 중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정제의 세금이 약 13% 정도, 이게 주나라 때 제도인데 이 13% 정도면 아주 좋은 그 조건입니다. 참고로 일제 때 함안 지역에서 지주와 소작인이 보면 지주가 60%를 가져가고 소작인이 40%를 가져가고 제가 어릴 때는 50대 50이었습니다. 실학자들은 백성에게 가장 빠른 혜택은 공정하고 낮은 세금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정정제를 보면 이 정자 동서남북을 마감하면 9등분이 되는데 가운데 이 부분을 8가구가 공동으로 경쟁해서 100%로 세금을 내면 12.5%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면 경기 정리를 반듯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 경기 정리가 아주 면적 땅이기 때문에 같은 열마지이기 때문에 그 열마지에 대한 12.5% 정도 내면 되니까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맹은 제자들에게 지방간을 권유합니다. 제자들에게 출세를 위해 중앙관료보다 피폐한 현장인 지방간 외임으로 가라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 러시아 버나로드 운동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남맹의 고제인 정인홍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인홍은 남맹학의 장점을 그대로 개성했고 나아가 자신의 구체적이며 독자적인 주장으로 광산개발과 상업장려, 자주국방을 특히 강조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침을 당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빠르게 반응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인홍은 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여러 인근 지역에 경문을 보내 2,800여 명의 정도의 의병을 모아 의병장이 되어 전장을 누비게 됩니다. 평소 병법을 무시했던 의병장들이 헬기를 일어나 그를 따르는 많은 의병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기업 경영을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맡아 통째로 망쳐 가족들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인홍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과 진로를 예측하고 특히 지행저물을 이용한 매복 작전으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병법을 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진란 6월 5일 무게전투 첫 전투였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앞에 각제부 장군은 5월 23일 날 이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성산명 무게에 있는 첫 전투였습니다. 경상자도와 우도를 잇는 도선장과 병창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병력은 돌격장 손인갑이 300여 명과 정예 50여 명이 적이 잠든 새벽에 정강스카와 같은 짧은 시간에 기습하여 적 100여 명을 죽이고 보급품과 군량 창고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을 끌고 왔습니다. 6월 23일 초계 마진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급선 11척을 수상시키고 적병 15명 정도만 살아 돌아가게 됩니다. 정인홍 계하의 손인갑 장군 부자가 이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 15명을 살려보내기 위해 전몰 시키게 하는 욕심을 내다가 무등등에 빠져서 이 말과 무등등 아들이 이 손인갑 장군을 구제하려다가 부자가 또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전쟁 3년 전 1589년 1월에 조정에서 무인을 추천할 때 이산해와 정은씨는 이산해는 그 당시 영의정이고 정은씨는 우의정이었습니다. 손인갑과 이수신을 추천할 정도로 전쟁 전에 이미 손인갑은 주목을 받고 있었던 무인이었습니다. 밀양 출신 손인갑의 전사는 정인홍 부대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7월 9일 사은동 전투, 이 사자 뱀사자입니다. 구덩이 꼴이다 하고 안은역 전투다 꼬독합니다.
현 전투가 있었던 무게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병 2,800여 명이 매복으로 적 400여 명을 포위 공격하여 800여 명을 사살하고 적 20여 명을 중상을 입고 간신히 성교성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 탄약과 군량을 실은 150여 필이 말을 노획하였습니다. 의병들이 일본군이다 하면 지레겁을 먹고 도망쳤으나 이 전투는 의병들에게 자신감을 준 전투였고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으며 무게와 행풍에 주둔하는 적이 주둔지를 옮기게 됩니다. 8월 20일 1차 성주선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흰맨 의병장과 전라자 의병장 합동으로 성주성 탄환을 시도하여 실패했으나 의병이 성주성과 가까운 거리에 주둔하여 적이 성에게 나와 약살 방어를 못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도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인홍 부대가 첫 전투를 할 때 같은 날입니다. 6월 5일 날 용인에서 있었는데 용인에 근황병이 돼가 조선군 7만 명이 일본군 1600명인데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때 군량미라든지 공문서 모두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한 1000여 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적장은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이 전투에 그 대성을 하고 풍신수길이 이제 해전에 고전하니까 이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하들 중에. 그래서 이수신 장군 그 한산도 대첩에서 이번에 또 이 일본 장군은 박살이 납니다. 그 한산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그 무인도 한산도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굶고 미역만 먹고 이 일본으로 나중에 탈출하는데 지금도 이 후손들은 한산도 대첩이 7월 8일을 모두 뭐 하루 종일 미역만 먹는다는 이런 말이 전하고 있습니다. 1차 금산 전투에서는 일본군 6,700명과 조선군 7,000명이 붙은 전투였는데 금산에 조선의 지휘관들이 거의 다 전사하게 되고 많은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2차 금산 전투는 보통 700여 총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한 1,300명 죽었습니다. 의병 성명이 한 600명 되는데 그걸 거의 숫자에 넣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일본군은 1,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주성 2차 전투와 3차 전투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맹학파인 정인홍과 김면 각 지역 의병부대의 활약으로 경상 우도에서는 적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고 농부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신이 바다를 막고 남맹학파의 의병부대가 낙동강 우측을 막아 경상 우도와 전라도 곡창지대가 온전하여 식량 조달로 조선이 맹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진년에는 전사하거나 굶어 죽는 자가 속출을 했으나 다음 해인 계사년에는 전염병이 돌아 전쟁으로 죽는 자보다 병으로 죽는 자가 더 많아 백성들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정인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영남도 의병대장 사이 상소문을 보겠습니다. 이 상소문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많은 것을 건의를 합니다만 이때 바로 전쟁 다음 해이고 또 많은 여러 부분을 언급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 봤습니다. 비효율적인 군체계 계획을 주장했습니다. 전사의 수를 줄이고 정병을 뽑아 일진을 만들고 정병에서 해산시킨 일부는 수원을 전담케 하여 명나라군의 군량미를 공급케 하고 일부는 농사를 짓게 하여 군량미를 생산케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보면 용인전투나 이런 거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7만 명과 1,600명과 7만 명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시에 무너집니다. 이 분위기가 먼저 도망가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그는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정비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잘 지내십니까? 예. 행정제도를 개혁과 통폐합을 한 후 훌륭한 관리를 뽑고 세금을 낮추어야 백성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행정의 효율성과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량 문제로 명나라군이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자주국방을 강조하자 명군 철수를 주장했다 오해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 자주국방 했다 해서 굉장히 오해를 받습니다. 은강개발과 평안도 어주에서 남쪽 끝까지 연도에 시장을 열어 물화를 유통케 하여 유통해야 백성이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주장자들은 이 안원공상회가 상인들의 제일 안 좋게 밑에 취급을 했는데 이 정인홍은 아주 상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비참하게 된 것은 풍신수길이 강해서가 아니고 소수행장이나 종이지 같은 적장이 군사를 잘 써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고 진단하여 지식인들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분노라든지 잘못을 일본군인데 넘겨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스스로 잘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식인들이 아주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시 50분 해야 도착하거든. 그 경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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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해군의 활약을 한번 내일 막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차 타고 갈게. 예, 예. 임진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선조는 강해군이 이복 동생 신성군을 왕세자로 삼으려 했으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왕자 중에 가장 유능한 강해군이 필요로 했고 강해군이 은격결의 왕세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주 좀 이 당시 강해군은 이 예척이라든지 어머니도 일찍 자꾸 해가지고 보라고 똑똑하다는 거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데 모두 다 지금 이 신성군으로 아마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이제 왕세자를 꼭 정하기로 했는데 이 회의 중에 선조가 볼 때는 회의 때 신하들이 신성군을 지명해 주기를 바라고 신하들은 이 강해군을 선조가 지명하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한참 동안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장검대 전투가 있은 후에 였습니다. 이때 이제 선조가 그냥 이제 내 어간을 바르게 하게 좀 정돈하고 오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게 뭐 틀림없이 인빈을 만나러 가는 걸 알고 이 신잡이란 무인이 그 신립 장군의 바로 위에 행님입니다. 그때 단검대 전투에서 신립이 전사하고 신립이 아들이 전사하고 신잡의 아들도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소 같으면은 이 불경제에 걸릴 건데 이 선조의 오소매를 잡고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영훈이 왕세자가 됩니다. 파주 기세로 일본군의 한양으로 밀고 올라오자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하면서 군병을 청한다는 핑계를 대고 명나라로 도망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6월 14일 영변에 도착한 선조는 군조를 만들어 대부분의 권한을 강행군에게 맡기고 소년티를 갓벗어난 강행군이 이때부터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행군이 군조를 보좌할 최고위직은 자찬성 정탁이었습니다. 정탁은 남명의 제자로 당시 유학자들이 잡된 학문이라며 천시하던 천문지디 상수, 뱅가의 남명과 마찬가지로 아주 능했습니다. 남명의 제자 정탁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젊은 날 정탁이 진주목의 교수로 있으면서 남명의 지리산 산천제를 찾아가 제자의 예로서 배웠습니다. 정탁이 간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작별 인사를 하자 남명은 평소 정탁의 말이 너무 논리정연하며 난렵하여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겠다 생각하여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자네 돌아갈 때 우리 집 마구간 있는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시게 하자 정탁은 무슨 말인지 모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남명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은사가 너무 민첩하네. 소처럼 둔하고 들인 기운이 있어야 멀리 갈 수 있는 법이네. 정탁은 마음속에 늘 남명이 내린 소를 상기하며 관료생활을 무난하게 잘하여 강해군이 분조가 만들어질 때 원로 고문이 됩니다. 정탁은 당시 65세였고 강해군은 17세였습니다. 강해군 문집에 남명의 문집에 남명이 정탁에게 준 서가문을 보면 사제간의 정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탁은 분조의 막후의 제갈량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해군이 분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은 일본군이 점령지까지 대담하게 들어가 의병을 모으고 행정관로를 임명하여 마비된 행정을 복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차기 정권 왕세자가 적진에 들어가 종횡무진하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이자 백성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뭉치게 됩니다. 강해군이 이끄는 분조는 끝없이 추락하던 조선의 떠오르는 구심점으로 변해갔습니다. 백성의 처참함을 목격한 강해군은 이때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밖에서 안으로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해군이 성군이 되는 데는 정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재의 역할도 컸다고 봅니다. 강해군이 분조를 이끌 때 의병장으로 가장 빛난 이분은 정인홍이었습니다. 강해군과 정인홍은 이 시기에 먼 거리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때 빛나던 강해군의 분조도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명나라 측에서 강해군에게 대해 칭찬해서 은근히 관이 될까 두려워했고 전쟁이 끝나자 조선의 조정에서는 강해군을 다시 끌어내려서 폐쇄자시키기 위해 해란이 됩니다. 종전 후 강해군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10년 가까운 시기 강해군에게는 하루하루 시행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저게 임목대비하고 영창대원, 김재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 굉장히 갈등이 빈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강해군의 왕위 결성 외로운 처지에 빠진 강해군에게 조정에서는 소수의 지지자가 그를 지켰고 선조 말 절체절명의 시점에 정인홍이 목숨을 건 상소가 정세를 뒤집는 계기가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의병들은 강해군의 능력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강해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게 됩니다. 공교롭게 선조가 성화할 무렵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가은 날짜가 되자
전국에서 모인 응시자들이 과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강해군을 지지하는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조가 1608년 2월 1일 즉위 41년 만에 성하게 됩니다. 성하 하루 전 1월 29일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선조의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이 넘는 각 응시자들이 강해군을 지지하며 집단 행동으로 가장에 들어가지 않고 응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있음이 나옵니다. 이때도 좀 비해주의자들이 몇백 명 들어갑니다. 이때다 해가지고 과거 통과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정족수가 되지 않고 또 선동자들은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뭐 집단 구토도 당하고 그래도 이 과거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강해군의 실리외교 조선 중기 한양의 인구가 10만 명이 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하면 1만여 명의 집단 행동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시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조의 성하로 정인홍은 평안도 영변으로 귀향가다 경기도 광주에서 소식을 듣고 극적으로 불려 합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첨은 갑산, 이경련은 강계 등으로 귀향지가 정해졌으나 선조의 죽음으로 강해군의 지지 세력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과거를 응시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국상에 나서 모두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해군은 이렇게 어렵게 왕위에 오르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게 된 만주의 여진족이 자금 부족을 차례로 통합하여 급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력을 키운 여진족은 명나라의 선전포고하자 이때 이제 주장이 아버지와 조부가 명나라군이 죽었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조선에는 국서를 보내서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했던 사실을 들어 이번에는 명나라를 위해 군병을 보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난 전쟁 때 조선 백성들에게 일본군은 얼레빗이요 명나라군은 참빗이라 말이 있을 정도로 명나라군의 패악이 더 심하여 조선의 백성은 명나라군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강해군과 정인홍도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주 국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강해군의 파병, 조선의 대신들은 의리를 내세워 파병에 응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자 여론이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파병으로 국방이 약해지면 틈을 타서 강해군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강해군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파병을 거절하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1만 3천여 명을 파병하여 강홍립에게 밀지를 내리게 됩니다. 정세를 파악하여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암시였습니다. 강홍립은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에서 명나라군과 조선군의 일부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강홍립은 나머지 병사를 이끌고 투항하게 됩니다. 강해군의 리더십, 강해군은 임진정유난으로 폐허가 된 성곽을 빠른 기간에 정비하고 불탄 인경궁, 경덕궁, 자수궁 등을 완성시켜 도성의 옛 모습을 되찾게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신분제가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양만이 된 자도 있었고 노비 문수가 불타 양인이 된 자가 많아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지자 대신들은 호패법을 빙자하여 신분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강해군과 강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소극적 반응을 보이다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강해군은 농업국가에서 경제의 원천이며 부정부패의 원상인 토지대를 개혁하기 위해 항해도를 필두로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대장을 만들고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자 대신들의 원성과 불만이 조정을 뒤흔들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 조정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신문제 강화는 주자 아류들의 사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해군 때 신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한 허균의 봉길동 전이 이 시기에 우연히 나온 책이 아닙니다. 허균은 대북으로 강해군을 지지한 중요한 한 축에 서 있었습니다. 강해군의 교화천도에 당시 중앙의 세계관에서 오직 황제만이 황식 지붕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강해군은 대거의 괴화를 황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제국이 아니라는 의사표현입니다. 이런 시도는 조선 왕조의 최초의 일이며 이대로를 외치던 대신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선이 망하고 그 전통과 무의식이 계승되어 푸른색 청와대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강해군은 조선이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썩어물이 고연 한양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해군 후반기에 도읍을 현재 경기도 파주인 교화천도로 하려는 의지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 강해군 일기에 교화천도를 반대하는 수십 건의 상소가 강해군 일기 후반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화는 수량이 풍부하고 큰 강인 한강과 임진강이 남, 북, 서 3면을 감싸고
동으로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솟아 있으며 안으로는 공룡천이 임산부의 배처럼 해저를 두르고 있어 천하의 요새지가 될 만한 곳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삼면의 큰 물길을 이용할 수 있어 상업으로 나라를 일으키 세우는 왕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대 국풍드림 이여신, 이 전남 해남 출신인 이 사람, 심은용, 명나라 군인인데 아주 엘리트였는데 이 부상을 입어서 돌아가지 못한 내한정인을 굉장히 아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 집안 조카 중매를 써서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이 성주에 그 후손들이 좀 살고 있습니다. 성지 다 이 풍수의 이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김일용, 심지어는 남명의 제자 정구 또 이 현장으로 가서 여러 차례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화는 국제 해양 도시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 경기도 파주의 위성 지도입니다.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이 쭉 한참 올라가야 서울이 있고 서울에서 보는 한강도 굉장히 큰데 이 최근에도 뭐 지도입니다만 이거 거의 바다 수준입니다. 임진각도 저 위로 북으로 올라가고 이 두 강이 만나서 이 서해로까지 나갑니다. 하루에는 보면 거의 강 수준, 참 바다 수준입니다. 여기가 교화입니다. 이 공동천이 아주 이래 두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하려면 뭐 몇만 명이 붙어야 이거 몇 년이 걸려도 이게 할걸 막하는데 천혜예요. 아주 이게 풍수들이 보고 아주 좋다고 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게 보면 뭐 몇백만 명, 이거 올라가면 천만 명이 수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강해군이 굉장히 야심찬 그런 계획을 했는데 이 대신들과는 이야기 자체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강해군과 성균 간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은 많은 국고를 들여 인재를 양성한 성균 간에 실망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남맹조식을 주양하고 그의 학문을 개성하기 위해 북한산 무안동 근처에 백운서원을 건립 발휘했으나 반대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도성 근처에 서원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자 북한산 조계동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 근처 장소를 옮겨 완성하게 됩니다만 얼마 가지 않아 강해군이 쫓겨나자 백운서원은 파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반대파들이 올라가 도끼로 막 서원을 찍어 넘기고 위패에 모욕을 강하고 그래 기록이 나옵니다. 세계 이양 율곡이 고봉 기대성이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간 후 성균관은 국가에서 동량을 양성하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주자의 아루를 양성한 곳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강해군과 정인홍의 관계, 지지 기반이 약했던 강해군은 정권 내내 정인홍의 도움이 필요로 하여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문가 출신이 아니면 육품관을 넘어가기 어려운데 정일품 우의정을 15번, 자의정을 1번, 영의정을 3번 임명합니다. 강해군은 정인홍을 고위직에 할 때마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정인홍이 거주하던 합천 야로면 부음정으로 사람을 보내 국정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성, 이담, 이규행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자주 오고 가고 이랬고 초창기에는 이제 이산회를 통해서 강해군하고 전달되고 나중에는 이산회 작곡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첨을 통해서 강해군 뜻을 전달하고 이렇습니다. 이성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특이한 이분인데 젊을 때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국경 수비대 젊은 장교로 있다가 나중에는 문과에 급제가 몸을 아주 개면 사람이고 이담은 왕족 출신 이획은 그 남명 조식의 그 제자이고 생길인 신남 이준민의 손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강해군이 왕위에 있으면서 정인홍을 2차례 한양으로 초빙하여 국정 전반에 관해 자문을 관한 장면은 조선 왕조실록 강해군 일기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해군의 계획정치의 선봉장은 정인홍을 가장 존경한 이청과 허균이었으나 강해군의 몰락과 함께 이들은 역사에 안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학자로 알고 있는 유행운이 뱃을길은 나가지 못하고 학문에만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유행운이 붙인 유험이 이첨의 추천을 받았고 유험이 강해군 보기원통에 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유행운과 비슷한 세대로 주자 아류들에게 사문난적으로 처형된 윤호의 부친이 윤호전이 실학파들이 주를 이룬 대북의 핵심 인물임을 볼 때 왜곡된 우리 지성사의 인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첨의 경우 강해군이 몰락할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에 있던 아들 4명과 함께 처형당하게 됩니다. 강해군이 정권이 몰락과 이첨에 대한 누명이 너무 억울하여 저는 2021년 나 이첨이라는 소설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강해군의 몰락과 실학파, 정적들이 강해군을 폐모살죄라 제명을 씌워 결국 끌어내렸습니다. 폐모라고 주장했으나 강해군은 역행을 저진 임목 대비를 차마 죽일 수 없어
박각과 교류를 못하게 유폐시켰고 영창대군을 분부를 넣어 죽였다고 주장해서는 강화도에 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다른 행인 강해군을 끌어내린 왕이 된 인조와 그 세력은 병자호란을 자초하고 인조는 정태종 앞에 끌려나가 이마에 피가 나도록 악건절을 하는 수모를 당하고 조선의 역사와 우리 국사에 가장 치욕을 남기게 됩니다. 남명학의 진면목은 임진정유재란과 극복과 강해군 집권기 폐허가 된 조선을 짧은 시기간에 이렇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강해군의 몰락은 남명학의 정치에서 몰락으로 해석합니다. 그 후 남명학은 제자를 통해 제야의 실학파로 또는 당시으로는 기호남인의 학문으로 조선 무기까지 내려갔다고 봅니다. 선각자들이 정인홍에 대한 관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지자 지식인 중에 정인홍을 알아본 학자가 단재 신채호였습니다. 신채호 여성 감옥에 갇혀 건강 악화로 얼마 못 살 것을 직감하고 문객 공맹이에게 보낸 편지에 정인홍 약사와 대가야 변국고를 써서 후세에 전하려 했으나 뜻을 못 이룰 것 같다는 말을 했고 얼마 후 신채호의 부음 소식에 이런 사연을 잘 알고 있던 홍명희와 안재홍이 이를 애도사에서 밝히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은 조선일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런 내용을 대서 특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안재홍과 홍명희가 북으로 가지 않았다면 뭐 월북인지 납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보후 정인홍과 남명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위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동양 정치학의 교과서인 서경의 핵심은 백성과 나라와 나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데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주자 아루들이 판치는 세상에 눌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위축되고 나라는 병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맹 아카데미 탄생으로 부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우리 지성사도 바르게 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노관에 저 조평래입니다. 네네. 우리 저 방원석 교수님이나 우리 저 정 학장님은 아마 지금 진주로 내려가는 중인 것 같고 그죠? 예, 네. 예, 회장님, 제가 지금 이동 저, 중이라서 버스 저, 안이라서 말을 예,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네. 오늘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예. 조평래 우리 회장님 너무 네. 엄청나게 제가 바라던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 김기찬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조평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그 이제 조길 시장님 뭐 오준 대사님 이렇게 몇 번 제가 만나서 우리 남명 아카데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 남명 아카데미에서 지금까지 숙제로 남아 있거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 개진 못했던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해줘서 우리가 물꼬를 터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저 정인홍과 광해군 간의 관계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는데 우리 저 정인홍과 실학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여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앞부분을 제가 조금 못 들어가지고 혹시 교수님 이미 황 회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평래 회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못 들었던 건지 혹시 좀 그, 예, 정인홍은 정치적으로 몰락해가지고 뭐 이름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정인홍 몰락 후에 이름 자체도 막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남맹의 합통 이제 정부로 한강 정부로 통해 이제 내려오고 그 완전 암장당해 버린 거죠. 뭐 이첨도 그렇고 흑임도 그렇고 경기 남인 이게 그 당시적으로 남인들이 주로 영남에 많습니다만은 영남 남인과 경기 남인은 좀 다른 학파 내용 자체가 영남 남인은 퇴계를 중심으로 내려간 주리론이고 기호 남인, 경기 남인은 남행 한강을 잇는 그 실학파들입니다. 이 안에 뭐 실학파들은 중시하는 게 아까 말한 그 가장 중시한 게 정전제, 토지제, 가장 백성들에게 빠른 시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세금을 낮춰주는 거, 세금이 공정해야 된다는 게 이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저 정인홍과 광해군 관계 중에서 광해군 원년에 실시했던 우리 저 대동법 뭐
예, 어쨌든 저는 대동법은 우리 북인들이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예. 당시에 그 주장한 사람이 대신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뭐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제를 한다 해가지고 그 실제로 강해군 때 뭐 거의 되고 그 후에 뭐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고 그 물꼬를 튼 거죠. 대동법 그 토지제라든지 그 뭐 금융 실명제만큼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광해군 이후에 이제 인조 반정이 있고 나서 그 인조 반정의 인조의 장남은 제가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예, 우리 저 북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저이 문헌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 저 남명 정인홍 실학 이렇게 연결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 실학으로서는 이제 학파로서는 저기 내려가는데 그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청나라 갔다가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거 조금 뭐랄까 좀 많이 좀 넓혀졌기 때문에 그 알면은 안 되는 상을 많이 알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죽게 되죠. 소위 뭐 그렇죠. 그래, 네네. 며느리도 죽고 뭐 참 비참하게 되는 거지. 네. 세상에 눈을 떠버린 거죠. 소현세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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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뭐 다른 우리 교수님들 다른 쌤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잘, 그, 몰라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우리 그, 김영은 우리 예, 예. 우리 포스코의 인재개발 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아,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조선이 이제 성리학으로 흥하고 성리학으로 망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 중에 이제 성리학과 주자학, 그리고 주자학의 아류, 그리고 이제 양명학, 그리고 실학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각각 그 주안점이라 할까, 철학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그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주자학의 발생 아까 제가 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자학의 이 수나라 당나라 때 너무 불교가 내세관 쪽으로 내세관의 이 관념론이고 내세관에 이 음, 빠져버리니까 이게 어, 뭐 일은 안 하고 또 뭐 천당 지옥을 찾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고려 같은 경우하고 불교가 너무 비대해가지고 자원 경제해가지고 망하듯이 이 수나라 당나라 때가 전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내생안에 너무 종교에 의지하니까 이 주자가 이게 현실적인 거 이거를 저는 주자하고 상당히 또 남명도 주자를 저기 학기 6편에 보면 많은 부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있으면 뭐 송나라 때 주자는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념론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있고 저 양명학 같은 경우는 뭐 주자 당시에 벌써 육부연하고는 굉장히 그 논쟁을 심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를 뭐 중심 참그 주류를 보지만은 중국 때는 오히려 뭐 노사강이라든지 뭐 다른 이 큰 학자들은 양명학을 더 주류로 보거든요. 심하게 불교가 심하기 때문에 이 주자학 쪽에서는 심학에 대한 굉장히 특구하는 이좀그 끄끄러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도 석가 자체가 행위상을 부정했고 또 보면 이뭐 나중에 내려오면서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또 내세를 뭐 좀 어쩔 수 없이 내세 그런 거로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공자가 그 어느 나라의 그뭐 너무나 종교적이고 뭐 춘장 이게 뭐 심지어는 뭐 존속 살인이라는 이게 너무 일어나니까 이 제일 시급한 게 이게 윤리였고 또 맹자는 뭐이 시대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보다도 이 또 더 시급한 윤리는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경제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생산이라든지 분배라든지 뭐그또그뭐 그런 거를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유학은 보면은 공자 유학이 좀 다르고 맹자 유학이 좀 다르고
좀 주자 유학이 조금 다르고 이게 그 시대에 따라 이게 좀 변한 게 있습니다. 그 주자 같은 경우는 당장 급한 게 이 불교하고 뭐 불교를 극복해야 되고 명자 때는 보면은 이게 더 시급한 게 사람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부유 경제가 더 중요한 공자 때부터 경제가 더 중요했고 그래 탄력적으로 좀 많이 유학은 좀 변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평 회장님, 저도 지금 양명학에 대해서 우리 남명 선생님이 양명학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교수님,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이제 제자 중에 갱할령 이호 같은 분은 양명학자였습니다. 네, 양명학자였고 선조가 독대해가지고 양명학을 뭐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또 네, 주변에 뭐 남원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양명학을 영향을 받았는데 남명과 또 좀 교류도 있었고 좀 친한 편이었고 네. 그러면 우리 남명 쌤도 우리 양명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공부했다는 것보다도 그 행거 표시가 이제 학기 6편에 보면은 아, 네, 네.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진백사의 글을 실습니다. 진백사에 아, 대해서 화엄 이분들이 양명이 진백사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네, 네, 존경하고 왕양명이 영향을 좀 받았던 사람이고 화엄도 그렇고 요 뒷부분을 이제 제자들이 학기 6편을 만들 때 굉장히 제자들이 두려워 다 빼자고 했는데 대한 정인홍이 그걸 넣어버립니다. 넣어가지고 이게 네, 막 굉장히 파란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고 이랬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학기 6편을 만들 때 다 그 부분을 빼게 됩니다. 후기 네, 들어가서는. 네. 그 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어쨌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 예, 우리 송치욱 교수님 이어 예, 좀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반론은 아니고요. 약간 좀 근데 아유, 남명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잘 이거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글로만 좀 보다가 이렇게 직접 그 얼굴 뵈니까 이제 반갑습니다. 예, 그 약간 사실 그 남명 선생이 양명학에 어떤 영향을 받았냐는 건 사실은 학계에서 아직까지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남명 선생이 뭐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했다라는 거기보다는 사실은 남명 선생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그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 양명하고 좀 오히려 유사해서 오히려 그런 글들이 학기우편에 이제 흡입이 되는 이런 학기우편은 사실은 독서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전을 보다가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갖다가 메모를 해놓는 건데 예, 남명 선생이 자기가 이제 보는 관점들이 이제 유사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뭐 약간 좀 더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적극 뭐 이 좀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남명 선생이 지난번에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뭐 화학적인 것이라든지 굉장히 실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그 사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사실은 그 양명의 영향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상적인 그 문제의식 자체가 그 양명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아직까지는 예, 좀 그런 것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원래 공맹 유학이, 정통이, 양명학이 가깝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양명학을 따로 한 일보다도, 그, 그, 그 사상 자체가 뭐, 맹자라든지, 맹자도 뭐 사단칠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또 노사강 홍콩의 노사강 같은 선생도 내가 유학이 정맥이 오히려 양명학이다. 뭐 유학을 정맥을 정통을 공부하다 보니까 양명학이고 양명학 별도로 공부를 한 것보다 성경이 맞다나 저도 그렇게 좀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흐름이 이제 아주 당연하게도 이제 주자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세계관 자체가 불교식 세계관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예, 극복을 하면서 예, 예. 예. 굉장히 이제 관념적으로 변하는 면이 굉장히 있는데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학문이 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론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명 같은 경우도 이제 주자학의 그런 흐름에 이제 어, 그 반하는 어떤 그런 거부감 그런 것 때문에 양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이제 가지고
수양을 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관념도 굉장히 복잡한 이기론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듯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이제 주자학 중심으로 주자학이 사실은 그 남명 선생이 계셨을 때가 그때 이제 성리대전이 초반에는 성리대전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주자대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러다가 예. 이제 태계 선생 같은 경우는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거질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주자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념적으로 흐르는 흐름에 대해서는 남명 선생 자체가 이제 예,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향 자체가 그 양명이 주작을 내했던 거나 그때 조선에서의 현실에서 그 남명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거나 문제의식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예.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격가정신연구소의 강원석입니다. 경상대.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남명 선생의 학문이 우리 K 기업가정신의 뿌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양명학과, 우리가 이제 그 남명 사상의 학문은 실천 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난 시간에도 그 배종태 교수님이 그런 어떤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양명학은 따로 있고, 이 남명 조식 선생은 성리학이나 남명학과 차별된 어떤 실천 유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뭐 정기욱 선생님 말씀했습니다만은 그게 좀 가깝다는 거고 또 남맹학이나 그 남맹학도 그렇고 양맹학도 그렇고 그게 오히려 공맹유학에 가깝다는 거죠. 주자학이 오히려 조금 너무 불교를 극복하다 보니까 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 당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주자 시대 때는 그렇지만은 그쪽은 너무 조금 기울어져 가지고 관념론 쪽으로 빠져버렸다는 게 자가당착에 이제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거고 남명의 학기 6편에 보면 주자에 대한 것도 많은 그 부분을 노도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석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건 인정한다는 거죠. 저기 불교 주장할 때는 너무 수당시대 때 내려와가지고 관념론에 빠지니까 그걸 극복하게 했던 거고 그게 조금 더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쪽으로죠. 예,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이게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남명 주식 선생의 사상은 기존의 어떤 성리학도 아니고 성리학의 영향도 청리학도 공부하시고 양리학도 공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불교 뭐 천문지리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한 어떤 그 이 실천주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지요. 그 유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자 유학과 맹자 유학이 좀 다릅니다. 조금 공자는 이제 윤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면은 또 맹자 때는 이게 경제 쪽으로 많이 이게 윤리도 중요하지만은 경제가 중요하다. 물론 뭐 원시 뭐 농업 경제입니다만은 그 공자가 못하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에서 뭐 생산, 분배, 또 복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이 주자학 때는 이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이 불교를 극복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유학이 조금 다 차이가 왕양맹 유학이 좀 다르고 또 주자 유학이 좀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좀 봅니다. 그 남맹 때는 보면은 그 시대가 아까도 말한 이게 4대4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가지고 어찌 보면 가장 도피처로 제일 좋은 게 이제 주자 학교이거든. 학자인 척 하면서 관념론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주자의 하고 우리나라 주자 학자들하고 좀 다르다 이거지. 시대 상황이 항상 뭐 불교도 그렇고 노장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에 그 맞는 그게 좀 시중이랄까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난맹시대의 4대4 직후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식인들이 이렇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 관념론에 빠져야 되는가.
그렇지만 뭐 시대에 따라 또 그게 불교를 극복할 때는 그게 필요하고 또 현실 그런 것 때는 뭐 그래서 남행은 어떤 한쪽에 기울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저 제대로 뭐 답변을 못한 것 네. 같아요. 우리 저 회장님, 저 혹시 그 당시에 우리 저 사림들 뭐 이런들이 저 향약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향약 활동, 네. 예, 예. 그 사실 향약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저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 뭐 남명 조식 선생의 주변에 있는 저 마을을 농산물도 생산하고 이런 것들도 그 담당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그쪽은 제가 별로 못 찾아봤고, 다만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 건 아까 남명의 제자였던 저 정인원 같은 경우는 아주 상업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 네네. 당시 주자학자들이 상업을 이러면 자원공상 중에서 맨 밑에가 상업인데,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런 그 이제 제자 오히려 제자에 내려와서 이제 제자 그 또 다른 학파 경기 남면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경제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은 가장 이제 진보적인 게그 내한 정의농인 같은 경우입니다. 보면 음. 우리 오늘 발표한 내용도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박정원 교수님 혹시 뭐 아이디어 있었어요? 네. 뭐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몰라요. 이쪽 한국사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들은 것만 가지고 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전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델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우선 그 현재 띄운 그 슬라이드에 아래쪽에 보면은 부자 아류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요 문장 보면서 저도 내심은 상당히 통쾌했습니다. 아, 예. 이게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거기 하락이 이제 광해군의 스승이 되나요? 예, 예, 예. 근데 이거 진짜 사소한 거예요. 이런 질문도 이제 자,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생원, 진사 이제 둘 다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통보하잖아요. 예. 예. 둘 다 1등인 경우에는 이제 양시라고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가 양시에 해당이 되죠. 예. 근데 문제가 생원이나 진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원래 그 예비고사거든요. 그죠? 근데 생원, 진사 시는 잘 봤는데 과거 시험을 봤나요? 안 봤나요? 하락이. 그걸 봤기 아, 때문에 수능까지 간 것 같은데. 예, 지난번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문과를 봤다는 거는 흔적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 어, 그 앞에 조선 전기에는 생원 진사 다 뭐 장원해도 다 장원 이 시기에 중기 내려오면은 이 하락이란 분 외에도 보니까 장원하니까 2등을 매기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기록도 그렇게 해놔놨고 또 다른 사람들도 조선 전기 이후로는 양시 장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생원 진사. 아무튼 저희가 이제 사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원, 진사는 예비고사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실제 우리 뭐 고등고시를 보기 전에 이제 예비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정인홍의 그 후계자들은 결국에는 과거 시험에 응시 못했겠네요. 아, 그럼요. 그 과거 시험 치하지도 않았고, 과거 예. 시험 치러 가면은 저 길목에서 저 몽둥이 들고 있다가 그 후에도 뭐 그런 게 좀 뭐 다른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저뭐 돌려보내버리고 뭐 그래 했어요. 이쪽에 한 80년 정도. 실제 이게 이제 그 법이에요. 그 당시 이제 법이 경국대전이잖아요. 예, 그게 거기에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이게 역적이나 뭐 그에 버금가는 그런 죄를 지은 경우에 이 4대 동안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역으로 따지면은 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자기의 4대 선조까지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걸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만이 오케이 너는 저 과거를 볼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건 저 일반 법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뤄 보면은 이게 4대 동안 과거 시험을 못 보았다. 4대라고 하면은 30년만 줘도 120년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 이유도 그다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의 예측이 가능하냐 하면은 실제 벼슬 해봤자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벼슬끼리 아예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분들이 모색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하나 이제 가설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기술지향적인, 그러니까 시각이 좀 더 이제 기술지향적인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제 내일 인도네시아 쪽의 기업인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화교가 한 2, 3%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 구성이 2, 3%밖에 안 돼요. 근데 예, 실제 경제계는 화교가 주름잡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예 화교들한테는 공무원이나 군인에 못 들어가게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풀렸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장사에 더 나서게 되는 면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쪽도 좀 그런 부분이 보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요. 아무튼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뭐, 네. 제가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다, 내함 정인홍 이후에는 뭐, 싫든 좋든 거의 주자판이 돼버리고, 그리고 내함 정인홍이 복권은 이 조선 왕조 때는 못 되었습니다. 못 되고 일제 때 됩니다. 일제 식민지 때에 이제 이 복권이 됩니다. 이게 참 굉장히 비참하고, 뭐, 말도 정일홍이라는 이름 말 자체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죄 신청이나 이런 분들이 느껴서 이제 나라를 망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알고 뭐 통탄을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그 단죄도 알기만 알았고 글을 못 남기고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상업적으로 그 후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상업적으로는 뭐 나간 그 흔적은 좀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성창용 박사님 한국나 인사나 뭐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강의 내용을 꼼꼼히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인홍이라는 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니까, 이제 남면 선생님의 고재라고 이제 아주 제자로서의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은 제자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제 정인홍과 강행군의 리더십과 전략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인홍과 어떤 뭡니까 비록 사제지간이지만 남면 선생님과 어떤 리더십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또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럼 정인홍은 또 어떤 기업가 정신에서의 어떤 이분은 또 표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지 또 배울 점이 있는지 그 말년에 연세가 늦어서 뭐 사형을 당한 거로 제가 그렇게 이번에 말년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내함 정인홍과 남행성생 관계는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함 정인홍 때는 이미 이제 예침을 당해가지고 뭐 전쟁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게 겪으면서 이제 이 남면과 좀 다른 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전쟁 중이니까 뭐 자주 국방이라든지 상업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명은 뭐 구체적으로 상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강상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함 정의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년 우리 통역사 협회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인사도 하시고 뭐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의정부에 갔다가 국회에서 네. 의정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네. 고속도로에서 소리만 계속 경청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비디오를 열었는데 네. 아무튼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의 강사님 작가님이 네. 얼굴을 이렇게 뵙고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역시 남명 아카데미는 남다릅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저 남명 선생님의 두 제자를 뽑아라면 한 사람은 김우홍 선생이고 한 사람은 정인홍 선생님인데 예, 예. 정인홍 선생님은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좌파 같아요. 네. 맞습니까? 요즘 지금 뭐 자파라기보다도 좀 진보죠, 뭐. 원조 좌파가 아닐까. 대한민국 최초 좌파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진보라고 봐야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난 정인홍 선생님의 뜻이 광해군에서 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광해군을 다시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광해군의 광해군 원년에 행했던 대동법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정인홍에 대한 평가, 남명조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고등학교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다시 듣고 싶은 리더십의 1위가 광해군에 뽑혔다는 옛날에 아, 그렇습니까? KBS에서 그런 조사를 한번 했다더라고요. 예, 네. 예. 아직 광해군 아직까지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네, 강해군이 물론 소설을 쓸 때도 그런 뭐 생각 있었기 때문에 썼고 뭐 세종만큼은 못 되더라도 진짜 세종 뒤에 뭐 허락하면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조 회장님께서 광해군 일기를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설은 제가 2001년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어. 정인홍을 주인공을 해서 아, 그러세요? 예, 예. 그거 한번 나중에 공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네. 네. 그때는 기자들이 그래도 좀 알고 주요 일간지에서 한 10여 개 일간지에서 뭐 다 문화일보는 전면으로 내주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지준우 교수님 잠시 아까 얼굴 비쳤는데 강인호 회장님 혹시 오랜만에 또 허선미 대표님 지금 부산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네. 네,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강인호 회장님도 그런 것 같고, 예,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우리 전부 다 우리 하루 종일 이 여의도에서 점심도 먹고, 뭐, 기업과정실 이야기 듣다가 전부 다 약간 좀 이렇게 피곤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그죠? 아이고, 예, 저도 오늘 뭐 움직임을 좀 카톡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도 이쪽으로 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거 줌 강의가 네.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 뭐, 그래도 컨텐츠가 좋아서 좋은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서머리 하면 또 굉장히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뭐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예. 네, 박 교수님 나중에 뭐 한번 메시지 말씀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나중에 교수님께 뭐 좀 여러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허리 끊어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